안녕하세요. 충북 옥천에 개촌에서 3년째 살고 있는 남편쟁입니다. 제가 댓글을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좀 답변을 해드릴까 해요. 그 첫 번째는 그 시골집 계약부터 등기 이전까지 그 절차에 대해서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 관리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먼저 이제 계약부터 등기 이전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한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치르기까지 4개월이 걸렸어요.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왜냐 그러면 저희 집이 이제 4,600만 원이라서 그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죠. 집이 그게 아닌데 그 현찰을 그만큼 갖고 있질 않거든요. 도시에 사는 그 집이 이제 전세였거든요. 그 전세 기간이 끝나는 기간이 그 집에 이제 4개월이 이제 남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4개월 때문에 뭐 집을 계약을 할 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왜냐 그러면 보통 부동산 계약은 한 2개월 정도 텀을 주거든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치르기까지 2개월이라는 좀 시간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이제 필요했으니까 대부분 이제 거래를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집주인분하고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정을 얘기를 하니까 충분히 이제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계약서 작성하고 4개월 후에 도시에서 살고 있던 저희 집, 그게 전세 기간이 딱 끝난과 동시에 그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이제 잔금을 다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동산 업체에서도 그렇고 그 집주인분들, 그 매도하시는 분, 그분들도 한 2개월 정도를 이제 선호하시지 그 이상은 조금,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1개월도 상관이 없어요. 뭐 2개월 안에 거래가 완료되는 거를 선호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실 때 이제 계약금을 넣게 되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10% 정도를 이제 계약금으로 걸게 되는데 시골집들 같은 경우에는 집 가격이 워낙에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4,600이죠. 그러면 10%라 그러면 460만 원인데 요 금액이 좀 불안할 수 있어요. 매도하시는 분들도 좀 불안할 수 있고 매수하는 사람도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계약금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이 취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을 계약금을 걸었어요. 거기에는 좀 이유가 있어요. 제가 5년 동안 시골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500만 원 정도 계약금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그 텀이 생기죠. 잔금을 치르기까지 2개월이란 틈 사이에 다른 매수를 희망하는 분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 위약금을 내가 물어줄 테니까 나한테 팔아라. 좀 더 주겠다. 내가 뭐 500만 원 위약금이니까 500만 원 주고 50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더 줄 테니까 이 집을 나한테 팔아라 해가지고 그 원래 이제 매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변심해가지고 계약을 파기하고 그분 새로운 분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파기를 못하게 이 정도 가격대에 이런 집을 구하기가 힘들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좀 세게 2천만 원을 걸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집주인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파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 위약금 2천만 원을 더 받으면 되니까 그러면 저한테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더 생기잖아요. 그래서 계약이 취소가 되더라도 그 2천만 원 더 받아서 좀 더 이제 가격을 이제 올려가지고 집을 이제 매매를 하면 되겠죠. 그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이 괜찮다 싶으면은 계약금을 조금 높게 걸어서 계약을 파기 못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 경우니까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방법이 매도를 하시는 분, 그 집주인분한테는 이제 계약을 파기 못하게 하는 이제 수단이 되겠지만 이제 반대로 매수하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좀 파기하려고 그러면 그 2천만 원 계약금을 이제 높게 걸었으니까 그 금액을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 집이 꼭 마음에 들어. 그럴 때는 계약금을 아예 좀 세게 걸어가지고 세게 걸어서 이제 계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잔금 치른 날짜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날에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이때는 그냥 부동산 업체, 그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그냥 맡겨놓고 다 알아서 처리해줘라. 그러고 그냥 나중에 이제 등기 권리증만 받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간단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계약서를 쓴 다음에 이제 잔금 치르는 날짜에 잔금을 치르면서 법무사 사무실에다가 등기 이전을 맡겨주세요. 이렇게 부동산 업체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등기는 제가 찾으러 갈 테니까 그 법무사 사무소 위치랑 연락처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잔금을 치르고 2, 3일 있으니까 이제 등기 이전이 완료됐다고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법무사 사무소
그 옥천에 이제 법원이 있거든요. 예, 그 법원 앞에 법무사 사무소가 있었는데, 예, 거기 가서 그 법무사님을 직접 만나고 이제 등기 이전이 완료됐나 확인도 하고 이제 설명도 듣고 그래서 완전 등기 권리증을 이제 받아왔죠. 토지랑 건물 등기가 완전히 나한테 이전됐는지 그 법무사 사무소에서 확인을 했어요. 확인한 다음에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계약이 마무리가 된 거죠. 그 등기 확인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계약 이전에 이미 다 끝냈어요. 뭐 토지 등기랑 건물 등기가 지금 현재 집주인분 명의로 돼 있는지 계약 전에 이미 저는 다 그 등기를 뽑았거든요. 그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이면 뽑으니까 토지 등기랑 건물 등기 또 따로예요. 그러니까 1,400원 들여가지고 등기를 다 띄워본 다음에 지금 현재 집주인분들 명의로 돼 있는지 그걸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다시 부동산 업체에 가가지고 거기서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분이 그걸 또 이제 등기도 다 확인시켜 주죠. 그러면 거기서 재차 다시 또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이제 확인만 해도 되겠지만, 아, 진짜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확인하고, 다시 재차 또 확인하고, 법무사 사무소 가서 또 확인을 한 거죠. 확실히 해서 뭐 안 좋을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동산 계약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한테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등기 이전 관련은 법무사한테 맡기시면 돼요. 비용은 집 가격에 따라 좀 다르겠죠. 뭐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4,600만 원이었으니까 뭐 이제 복비라 그러죠. 그 중개 수수료는 20만 원 중반, 24, 5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 그다음에 등기 이전 비용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합해가지고 한 5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 안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집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우선 이제 집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귀촌을 하기 전 바로 직전 직업이 그 건물, 대형 건물 있잖아요. 그 대학병원이라든가 호텔, 대형 쇼핑몰 이런 데를 유지 보수 관리하는 그런 직종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 관리하는 거에는 전기 파트도 있고 뭐 영선이라는 파트도 있어요. 그리고 설비, 배관 설비라든가 이제 기계 설비 뭐 이런 파트도 있고 그다음에 방제, 그다음에 통신 뭐 이런 파트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기 쪽을 담당을 했었어요. 근데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다 같은 직원이니까 업무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기뿐만 아니라 설비 일, 뭐 영선 일, 그다음에 뭐 방제, 통신 일, 뭐 이런 것까지 다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대 있을 때도 보일러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 관리하고 이제 시설물 관리하는 거는 자신 있었는데 뭐 하여간에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뢰가 팍팍 가죠. 새 집을 짓던 아니면 뭐 헌 집을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던 아니면 괜찮은 집, 뭐 상태가 좋은 집을 바로 들어가서 살던 언젠가는 집은 이제 수리가 필요할 때가 와요. 새 집이라도 분명 하자는 이제 발생을 할 거고 이제 그거를 하자를 보수하는 기간을 대부분 1년 정도 잡아줘요. 그때까지는 무슨 하자가 생기더라도 돈을 안 받는데 그 이후부터는 돈을 달라고 하겠죠. 뭐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수리가 필요 없는 집을 내가 들어가서 살았더라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집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 많은 문제들이 또 많이 생기거든요. 집 내부야 그렇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집 내부는 되게 소소한 것들이거든요. 문이 뭐 헐렁하다던가 아니면 수도꼭지에 물이 좀 샌다던가 뭐 대부분 뭐 이런 거죠. 등이 나갔다던가 뭐 이런 게 소소한 건데 근데 집 외부가 좀 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외부 고장들이 있기 전에 그 예방 정비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 큰 고장들이 나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런 정비들이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계절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여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장마철이 있잖아요. 장마철에는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 배수로 정비를 좀 해줘야 돼요. 배수로 정비. 그리고 그 처마 끝에 이제 그 우수바지라고 하나요? 그렇죠. 이제 홈통이라고 하는데 그 홈통 안에 있는 뭐 이물질,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있는지 없는지 미리 이제 보고 만약에 있으면은 그걸 다 빼줘야 되겠죠. 그리고 시골 이런 데 보면은 그 우수관들이 이게 지나가거든요. 도로에 뭐 집 앞에 지나가기도 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바로 이제 들어오는 입구, 마당 입구에 바로 이제 우수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트렌치라고 하죠. 이제 철망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이제 맨홀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 장마철이나 뭐 이런 때가 다가오면은 그 트렌치를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뭐 흙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다 퍼줘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배수가 잘 되게끔 그렇게 미리 정비를 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밖에 수도 있잖아요. 뭐 계량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취약하죠. 이제 동파가 일어나가지고 그 계량기가 이제 파손이 된다든가 배관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좀 큰 돈이 발생하거든요. 계량기까지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략 이제 40만 원 정도를 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언수도 녹이는 거 뭐 이런 거를 업체를 부르게 되면은 그것도 대략 뭐 20에서 30만 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선이라고 하거든요. 정원선이라고 하는데 그 정원전선을 저는 재작년에 제가 이 집을 이사 왔을 때, 이 집을 장만하고 그 첫 해 겨울에 되기 전에 미리 그 밸브 있는 데라든가 수도꼭지 있는 데라든가 뭐 계량기 있는데 미리 감아놨어요. 감아놔서 그 타이머도 연결을 해놓고 그래서 낮 시간에는 햇빛 때문에 그 부분이 얼질 않는데 이제 밤에 이런 동파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타이머를 달아놔서 그 밤 시간대에는 그 열선이 켜지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이제 동파나 이런 게 없었는데 이제 옆집들은 이제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동파가 일어나서 지하수를 이제 퍼서 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오게 되면은 곳곳에 이제 크랙이라는 게 발생하기 되게 쉬워요. 왜냐 그러면 겨울에 눈만 오는 게 아니라 비도 섞여 내리잖아요. 그 비가 내렸다가 갑자기 온도가 이제 추워져 가지고 그 빗물이 건물로 이제 모르게 이제 침투됐던 게 그게 날씨가 추워지면서 얼어버려요. 그게 이제 겨울에는 뭐 비가 오고 뭐하고 그래도 이제 날씨가 추우니까 그 얼음이 있어가지고 비가 이제 새는 걸 모르는데 이제 봄이 되면은 건물 안에 미세하게 이제 얼어있던 얼음들이 이제 녹아버리면서 그 안으로 이제 봄비가 오거나 이러면 침투를 한단 말이죠. 빗물이. 그래서 집 안으로 빗물이 유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겨울이 끝나면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요. 해가지고 뭐 약간 크랙이 발생한 데 있으면은 바로 이제 보수를 하는 거죠. 뭐 퍼티를 칠하고 그다음에 이제 페인트를 다시 칠한다던가 아니면 완전히 이제 파손된 부분은 다시 이제 시멘트, 뭐 시멘트 한 포에 뭐 2, 3천 원이면 사니까 그거 갖다가 다시 개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발라주는 거죠.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말고도 시골은 이제 풀이 많이 자라잖아요. 봄, 여름, 가을 요때 이제 잡초들이 많이 자라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텃밭이라고 하기엔 좀 뭐한 한 평 정도 되는 그런 텃밭이 있어요. 근데 뭘 심거나 그러진 않는데 잡초가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올해도 제가 3번인가 4번을 제가 그 잡초를 뽑았거든요. 그 한 평도 안 되는데 잡초 뽑는데 아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닥이 저희가 이제 시멘트로 돼 있는데 그 시멘트 갈라진 틈, 그 틈이 그냥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하여간 그 틈 사이에 잡초들이 막 자라나요. 하여간 그 잡초 뽑는 것도 또 일이죠. 그런 걸 계속 놔두게 되면은 만약에 뭐 건물이나 뭐 이런 틈새에 있으면은 그 뿌리 때문에 집에 이제 크랙들이 더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잡초가 보이게 되면은 그냥 무조건 이제 뽑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미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마 밑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거미줄이 많이 쳐져 있죠. 그거를 이제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거미줄만 계속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빗자루나 막대기 같은 걸로 이제 수시로 이제 걷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거 말고도 집 건물에 새똥이 묻는다던가, 그것도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고, 또 이제 벌똥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벌똥. 벌똥이 이제 건물에 묻으면 이게 노랗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수시로 이제 창문 청소하면서 외벽도 좀 물도 뿌려가지고 이제 청소를 하고도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마당에 또 잔디까지 있잖아요. 잔디, 밭까지 있으면은, 그건 또 더 힘들죠. 수시로 또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2달에 한 번 정도는 잔디를 또 깎아줘야 되니까 또 잔디만 자라면 괜찮은데 잡초까지 또 자라나죠. 그것도 또 뽑아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경험상 시골집 이런 단독주택에 사는 거는 게으른 사람은 진짜 이제 힘들어요, 살기가. 해야 되죠. 그냥 안 하고 살 수도 있지만, 하여간 부지런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